제 아버지는 평생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월급으로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죠. 어머니는 동네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고요. 그렇게 평범하게 하지만 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텃밭 가꾸기였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김포에 있는 작은 밭으로 가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키우시며 흙을 만지는 게 아버지의 유일한 낙이었죠. 어렸을 때 가끔 아버지를 따라 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호미를 들고 풀을 매시며 말씀하셨죠. 지민아, 흙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내가 정성껏 가꾸면 그만큼 열매를 맺어주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더운 여름날 밭에서 땀 흘리는 게 싫었을 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분.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월급과 어머니의 슈퍼 수입으로 우리 삼남매는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꿨지만 밥 먹고 학교 가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오빠 태윤이가 맏이었고 제가 둘째, 그리고 막내가 수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 정말 우애가 좋았어요. 오빠는 늘 저와 수진이를 챙겨줬고 저도 막내 수진이를 돌보며 컸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평생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해.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말처럼 들렸죠. 우리가 어떻게 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우리 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밭이 있던 지역이 신규 산업단지 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소나 키우던 그 작은 땅이 갑자기 금값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사기는 아닐까?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던데. 걱정이 많으신 어머니는 더 의심하셨죠. 하지만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고 보상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보상금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제시된 금액은 4억이었는데 주변 땅, 주인들이 모여 협상한 끝에 최종적으로 6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금액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집 분위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 은행 잔고를 확인하셨고 아버지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여보 꿈 아니죠? 제 뺨 좀 때려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모은 돈보다 많네요. 땅 한 평 팔아서 말이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을 드셨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소주를 거의 한 병 비우셨어요. 취하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난 평생 성실하게 살았소.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떳떳하게 월급 받아서 살았지. 그런데 이게 뭐요? 운이라는 게? 참 묘하오.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의 눈물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셨어요. 바다가 보이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억 5천만 원이었고 나머지 1억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셨죠. 정년퇴직하면 어머니랑 여기서 여유롭게 살 거야.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근처 도서관도 다니고 이제 너희들 뒷바라지 다 끝났으니
우리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처음으로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집들이 날 우리 삼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오빠는 와인을 들고 왔고 수진이는 꽃다발을, 저는 커피 머신을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축하드려요.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새 아파트를 구경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사이 좋으니 우리 소원이 없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광고회사에 취직했고 3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건축사무소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오빠가 축사를 해줬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오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준호 씨, 우리 동생 잘 부탁해요.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울컥했죠. 그때만 해도 오빠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딸아이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하면서 워킹맘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퇴근 후 아이를 데려와 밥 먹이고 재우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 하느라 시간이 금방 갔고 부모님을 찾아뵐 여유가 없었어요.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동생 수진이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간호사인 수진이는 병원 선배였던 남자와 사귀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에 골인했죠. 수진이도 곧 아들 민준이를 낳았고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밤 근무하고 오면 애가 울고 있는데 남편은 회사 갔고. 어떻게 견뎌? 수진이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힘든 점을 공유하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 태윤이었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5살 위였어요. 명문대를 졸업했고 첫 직장도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어디를 가도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업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라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첫 회사를 그만뒀죠. 두 번째 회사는 1년을 다녔습니다. 상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는 이유였어요. 세 번째 회사는 8개월, 네 번째는 3개월. 패턴이 보였습니다. 오빠는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성격이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참지 못했고 결국 그만두는 시기였죠. 35살이 되었을 때 오빠는 아예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나는 내 길을 찾아야 해. 오빠는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창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오빠는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친구와의 의견 차이로 동업이 깨졌고 빚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태윤아, 이제 그만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시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는 제 인생을 모르세요. 저는 회사 생활이 안 맞는다니까요. 오빠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며 가끔 집안일을 돕고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태윤이는 요즘 뭐 하니? 친척들이 물어보면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죠. 아,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에요. 오빠는 그런 자리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명절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고 빨리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빠 괜찮아?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너나 잘 살아? 오빠의 대답은 쌀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빠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한번 어머니가 소개팅이라도 해볼까? 라고 물으시자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 어머니도 오빠 일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결혼 후 각자의 삶이 바빠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그래도 오빠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태윤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대신 부모님 모시잖아. 수진이와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일종의 자기 합리화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오빠가 대신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하지만 오빠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동생들은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사는데 자신만 백수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 명절 때마다 듣는 친척들의 날선 질문들. 그리고 가끔 용돈을 보내준다며 들어오는 동생들의 전화. 오빠는 그게 동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2019년 추석, 가족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전했어요. 과장 달았어요.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승진했대요. 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축하해.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수진이도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오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오빠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저녁 먹자. 제가 말을 걸자 오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날 이후로 오빠는 더욱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가을, 아버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요즘 아버지가 깜빡깜빡 하시는 게 좀 심해진 것 같아. 어제도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셨어.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 그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다가 길을 잃으신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오빠가 찾으러 나가서 모셔왔지만 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민아, 아버지가 치매래.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제가 당장 갈게요. 기다리세요. 회사를 조퇴하고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도 병원 당직을 바꿔서 와 있었어요. 우리 삼남매와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만 담담하셨어요. 별일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했잖아. 약 먹으면서 관리하면 된대.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꾸준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계속 곁에서 챙겨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죠.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딱상 위험도 있고 가스불이나 현관문을 제대로 관리 못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24시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남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돌본다고? 그건 싫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결국 가족 중 누군가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주택대출도 남아있고 서연이 양육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 월급으로 집안을 꾸리는데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자연스럽게 시선은 오빠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집에 있었고 특별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돌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어요. 오빠 미안한데 오빠가 아버지 좀 돌봐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정말 고마워, 오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최대한 도울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괜찮아? 오빠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오빠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죠. 저와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빠 계좌로 각각 50만 원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는 찾아뵙고 용돈을 더 드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빠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진행되면서 밤에 배회하시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빠는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혹시 밖으로 나가실까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윤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어젯밤에도 아버지가 새벽 2시에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셨대. 태윤이가 겨우 말려서 재웠다는구나. 오빠한테 제가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 들었어. 많이 힘들지?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오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민아, 오빠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서연이 잘 키워.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고. 오빠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2021년 여름 아버지는 화장실을 못 가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매일 아버지의 실수를 치우고 빨래를 하고 씻겨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른이 넘은 어머니가 남편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들이기는 체력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오빠가 그 모든 걸 도맡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출장 갔을 때 잠깐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오빠는 눈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오빠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응, 오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 간병에 필요한 물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저귀, 물티슈, 각종 약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별 말씀을? 오빠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저는 그날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힘든 거 알아요.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마워. 그게 오빠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 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민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태윤이를 몰라보셔. 누구냐고 물어보시고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처음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재우고 나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대요. 어머니가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오빠는 매일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를 돌보는데 나는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상이 저를 휩쓸고 갔습니다. 회사에 가고 회의하고 서연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부산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오빠는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병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치매 전문 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상태를 호전시킬 방법을 찾으려 했던 거죠.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태윤이가 인터넷으로 밤새 자료를 찾아보더라. 치매에 좋다는 음식, 운동, 치료법. 뭐든지 해보려고 했어.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 오빠는 평생 아버지와 특별히 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춘기 때는 자주 부딪혔죠. 아버지는 엄격하셨고 오빠는 반항적이었으니까요. 그런 오빠가 이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21년 겨울 아버지는 중기 치매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의 얼굴도 자주 헷갈려 하셨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명절에 저와 수진이가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몰라보셨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으셨어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하셨죠. 당신 우리 딸들이잖아요. 지민이랑 수진이.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는 그런 우리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를 돌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교대로 올라와서 아버지 돌볼까? 오빠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낯선 사람 보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셔. 내가 계속 하는 게 나아. 하지만 지민아, 너희는 너희 삶이 있잖아. 나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오빠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빠는 이걸 의무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시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오빠는 아버지를 업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70kg가 넘는 아버지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병원 진료를 받았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지민아, 태윤이 허리를 다쳤어. 아버지 없다가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에서 디스크 초기래. 무리하지 말라는데 태윤이가 계속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고. 저는 그제야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빠는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절뚝거리면서도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빠, 제발 좀 쉬어. 이러다 오빠까지 쓰러지겠어. 괜찮아? 그게 오빠의 대답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아버지는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병원에서 교대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머문 건 역시 오빠였어요. 오빠는 병실 의자에서 거의 일주일을 지샜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물을 적신 솜으로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태윤이에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눈을 뜨셨지만 우리를 알아보지는 못하셨어요. 2023년 1월 15일 새벽 4시,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빠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와 수진이, 어머니도 함께 울었죠. 평생 우리를 키워주신 아버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제자들이 몇 분 오셨고 친척들도 모였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오빠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모인 우리 삼남매. 오랜만에 함께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에 약 1억 5천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해운대 아파트가 있었죠. 당시 시세로 약 8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 집에 사시면서 예금으로 생활비 쓰시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셋이 나눠 갖는 게 어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편하게 사셔야죠. 우리는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딱딱하고 단호했어요. 뭔데, 오빠? 이 아파트는 상속 재산이 아니야.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이미 내 명의로 바뀌었어. 2021년 11월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이미 내 거고 상속 재산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급히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떼어보니 정말로 2021년 11월 3일에 오빠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왜 말 한마디 없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거였어. 내가 아버지를 돌본 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신 거야.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2021년 11월이면 아버지가 이미 중기 치매 진단 받으신 다음이잖아. 그때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공증도 받았고 의사소견서도 있어. 아버지가 의사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 오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의사소견서. 그게 뭔데?
아버지 주치의 선생님이 작성해 주셨어. 아버지가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셨고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오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우리한테 한마디라도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상의? 너희는 바빴잖아.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고작이었어. 오빠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바빴던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도 용돈 보냈고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뵀어.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게 최선이야? 오빠는 어차피 집에 있었잖아.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백수니까 당연히 나한테 떠맡기는 거지? 너희는 잘 나가는 직장인이고 좋은 엄마고 아빠고 나는 뭐야?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쓸모없는 인간? 오빠, 그런 뜻이 아니라 3년이야, 지민아. 3년 동안 나는 매일매일 아버지를 돌봤어. 밤에 배회하실 때마다 따라다니고 화장실 못 가리실 때 치우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너희는 뭘 했어?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날 몰라보실 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내가 매일 돌봐 드리는데 아버지가 날 보고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으실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빠, 너희는 명절에 한 번씩 와서 오빠 고생 많아 하고 돈 봉투 쥐어주고 가면 끝이잖아. 그게 효도야? 그게 가족이야? 수진이가 울면서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 오빠. 일하고 애 키우느라. 우리도 나름대로. 힘들면 다야?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었어. 친구들 만나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고, 연애도 하고 싶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왜? 아버지를 돌봐야 했으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얘들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니?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를 돌본 건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게 8억짜리 집을 혼자 가져갈 이유가 돼? 이건 부당해, 오빠. 제가 소리쳤습니다. 부당해? 내가 3년간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은 돈으로 계산 안 돼? 그럼 계산해보자. 3년이면 1095일이야. 하루에 10만 원씩 쳐도 1억이 조금 넘어. 우리가 보낸 용돈까지 합치면 충분히 보상받은 거 아니야? 수진이의 말에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네? 역시 너희답다. 그럼 오빠는 뭔데?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었어. 그게 이 집이라는 형태로 남는 거라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셨을 거야. 좋은 대학 나왔는데 변변한 직장 하나 못 잡고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백수로 지내는 아들.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오빠, 그래도 마지막 3년만큼은 내가 제대로 된 아들이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를 돌보면서 이게 내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구나 생각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알아주셨어. 2021년 가을 아버지가 아직 정신이 조금 남아 계실 때 날 보고 말씀하셨어. 태윤아, 고맙다. 네가 곁에 있어줘서라고.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 집은 내가 가져라. 넌 자격이 있어라고 하셨어.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냉정했습니다. 오빠, 그게 2021년 가을이면 아버지가 이미 중기 치매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주셨다고 했잖아. 혹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뭔가 청탁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의 말에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청탁? 너 지금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뭐야? 치매 환자한테서 8억짜리 집을 받아낸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나는 정당하게 받은 거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그날 밤새 싸웠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울기만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시면서 결국 해결은 안 되었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증여 당시 공증이 되었고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법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50%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시 담당 의사와 오빠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거나 아버지가 실제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크게 없다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 들고 시간도 최소 2-3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포장도 없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의 주치의였던 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2021년 11월에 저희 아버지 증여 동의 소견서를 작성해 주셨잖아요. 아, 네. 기억합니다. 그때 아버지 상태가 어떠셨나요? 정말 판단 능력이 있으셨나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따님 오빠분이 여러 번 오셔서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그럼 아버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했습니다. 아버지께 아들에게 집을 주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네, 그래요 라고 대답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신 건지는 치매 환자분들이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하시거든요.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리시기도 하고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소견서를 써주신 거예요? 김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분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3년간 아버지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계선상이긴 했지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오빠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아직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서둘러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빠가 3년간 아버지를 돌본 건 사실이야.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아. 그런데 나는 뭘 했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020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야. 나중에 시간 나면 자주 갈게라고 생각했죠. 2021년 아버지가 중기 치매로 악화되었을 때 저는 둘째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부산에 갈 여력이 없었어요. 2022년 아버지가 거의 누워만 계실 때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주말에도 일했죠. 그 사이 오빠는 매일 매순간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내가 오빠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솔직히 저는 3년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일주일만 아버지를 돌봐도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8억짜리 집을 혼자 가져가는 게 정당한 건가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대. 시간은 걸리지만. 수진아, 언니, 이대로 물러서면 안 돼. 이건 부당해.
오빠가 아버지 판단력 흐릴 때 이용한 거라고. 그래도가 뭐야? 8억이야, 8억. 우리는 각각 5천만 원씩밖에 못 받는데 오빠는 8억을 혼자 가져가는 거라고.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지쳤습니다. 수진아, 소송하면 가족은 완전히 끝이야. 이미 끝났어, 언니. 오빠가 끝낸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해?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시잖아.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그렇긴 해.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결국 저와 수진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송하지 않기로.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을 하면 어머니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는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법적으로 다투지는 않을게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오빠가 한 일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오빠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해운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8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어딘가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오빠에게서 매달 생활비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만나지는 않으신대요. 내가 무슨 낯으로 태윤이를 봐. 너희들한테 미안해서. 어머니는 자주 우십니다. 명절이 되면 저와 수진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합니다. 예전처럼 집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가족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셨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수진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태윤이가 아버지 돌보는 동안 나도 알았어. 태윤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런데도 너희들한테 더 자주 오라고 말하지 못했어. 태윤이가 서운해하는 것도 알았는데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너희들을 불렀다면, 교대로 오라고 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저는 어머니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오빠에게만 간병을 맡겼을 때, 아니면 훨씬 전부터 오빠가 직장을 계속 옮길 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오빠가 집에서 백수로 지낼 때 더 대화를 나눴다면, 어쩌면 그 밭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까요? 만약 아버지가 계속 작은 밭에서 상추를 키우시고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명절에 모이고 크게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은 채로 살았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도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에 서연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큰 외삼촌은 왜 안 와? 큰 외삼촌은 바쁘셔. 할머니가 큰 외삼촌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엄마도 큰 외삼촌 보고 싶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은가? 미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오빠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3년간 아버지를 돌보며 쌓인 피로와 외로움, 그리고 나만 희생한다는 억울함이 있었겠죠. 평생 실패만 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수진이도 할 말은 있습니다. 우리도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정말 바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용돈도 보냈고 명절에도 찾아갔고 전화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충분했을까요?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빴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부산은 멀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어요. 다음에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갈게, 다음에 전화할게, 다음에 더 자주 올게.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두 잃었습니다. 오빠는 8억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명절에도 혼자 보내고 조카들도 자신을 모릅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가족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저와 수진이는 돈도 적게 받았고 오빠라는 가족도 잃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봐야 하고 아이들에게 왜 큰아버지는 안 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도 가족의 평화도 잃으셨습니다. 평생 모아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으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아버지는 자신이 모은 재산이 자식들을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다는 걸 아셨을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상상을 합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서 오빠와 함께 아버지를 돌봅니다. 수진이도 설득해서 우리 셋이 교대로 아버지를 돌봅니다. 힘들지만 함께 이겨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셋이 모두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재산은 공평하게 나눕니다. 오빠가 더 고생한 걸 인정해서 조금 더 드리고 어머니와 저희도 조금씩 받습니다. 모두가 납득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인정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모입니다. 오빠는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고 저와 수진이는 오빠에게 형부 잘 만나서 결혼해라고 놀립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음식을 차리십니다. 그런 상상을 하다가 눈을 뜹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오빠는 경기도 어딘가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죄책감과 억울함 사이에서 방황하고 수진이는 오빠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매일 우십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어요. 병실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태윤이한테 연락 좀 해줄래? 엄마가 아프다고.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어머니, 제발, 엄마 소원이야.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입원하셨어요.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떨까요? 1시간 후 오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병명이 뭐야? 스트레스성 위염이요. 더 이상 답장은 없었습니다.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하셨지만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태윤이도 힘들 거야.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게 돈 때문에 드러난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분명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 지금도 가끔 아버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김포밭에서 상추를 따고 계세요. 제가 다가가면 환하게 웃으시며 지민아, 이것 좀 봐. 잘 자랐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는 어린 오빠와 수진이가 있어요. 우리는 웃으며 아버지를 돕습니다. 그냥 평범한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얘들아, 너희는 평생 사이좋게 지내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요. 아버지도, 예전의 오빠도, 예전의 우리 가족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